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죠? 최근에 테슬라 배터리데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네요. 우리의 일로는 테슬라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물 반도체 업계에 정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테슬라가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개발을 해서 SiC 반도체를 차세대니까 많이 써야 될 건데 오히려 최대 75%까지 줄이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울프스피드, 코이어런트, 투식스죠. 온세미, 화물 반도체 업체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주가가 많게는 한 6, 7% 수준까지 막 확 밀렸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날 받았습니다. 물량. 받아서 성공. 일단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차세대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이게 차세대라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마 모델 2에 적용될 것 같아요. 모델 2. 모델 2가 뭐예요? 이게 2만 달러에서 한 2만 5천 달러 전기차를 내놓는 거죠. 저가 전기차.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사실 모델 2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뜬금없이 이걸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유출해 보면 자,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 저가에 대한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X, S, 3, X, Y 섹시죠. 네. 이쪽 라인업들은 SiC를 계속 쓴다라는 거죠. 네.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버터나 컨버터 쪽에서 부피를 7분의 1로 줄여주는데 이걸 어떻게 안 씁니까? 대신에 여기에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써서 코스트를 확 낮추겠다. 요건 거죠. 항상 그래서 논란을 낳고 이거를 행간을 잘못 해석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 반도체 업체들이 좀 크게 피를 봤는데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 전환에서 화물 반도체를 배제를 하고 간다라는 거는 정말 여기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게 2022년 SiC 차량 반도체 시장이 10억 달러, 한 1조 2천억 정도 되겠죠. 이게 2026년에는 40억 달러, 40억 달러로 성장한다. 이거는 SiC 차량 반도체 이야기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겐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궤도위성 쪽에서 또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직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요,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탑재되는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31% 성장해서 2029년에는 273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점 더 기존 실리콘 기반에서 SiC 기반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 전기 쪽, 고압, 하이볼티지, 대전류 이런 쪽은 SiC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가는 것 같고요. 라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파수 쪽, 고주파 쪽은 겐, 고속충전 이런 쪽으로도 이제 겐 반도체가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피니언, 그죠? 세계 1위 차량 반도체 업체 인피니언이 전력 반도체 업체 또 인수를 했습니다. 겐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여기는 이제 캐나다 오와타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여기를 또 8억 3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이쪽으로 빨리 속도를 내야 될 텐데 화물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은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겐 같은 경우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실리콘 반도체는 SiC하고 겐 쪽이 이제 주류예요. 겐 쪽이 주류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고온에 좀 더 많이 견딜 수가 있고요. 고온에 더 많이 견딜 수 있고 이 겐 같은 경우는 스위칭 속도가 빨라요.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RF 고주파 쪽에서 좀 더 유리하고 SiC 쪽 같은 경우는 전력 변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ESS 쪽에도 많이 쓰죠. 물론 제일 메인스트림 수요는 전기차입니다. 이런 쪽이고, 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충전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죠. 네, 우리 애플 C타입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쪽 어댑터에는 이제 겐 반도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온도나 내구성 쪽은 SiC 쪽이 좀 더 낫고, 지금 그래서 전기차 쪽이나 에너지 쪽은 이쪽에 더 많이 가는 추세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삼성 같은 경우는 SiC 겐 같은 쪽에 전력 반도체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DS 부문 내에다가 이제 TF를 만들었고, 전력 반도체가 결국 타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에 화물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빨리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또 시장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이슈들, 뉴스들이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참 이게 문제가 관련주들이 별로 없어요. 관련주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KEEC. 제가 예전에 KC텍 모회사 KC하고 좀 한번 헷갈려가지고 구독자분이 이게 좀 정정해 주신 분이 있는데, 네, KEEC라는 회사가 이쪽을 하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IC 뭐 이런 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도 있고. 그래서 트랜지스터 쪽이 뭐 한 55% 매출 비중이 됩니다.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직접 회로가 아니라 단일 소자라는 거죠. 단일 소자.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하고 LG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IC 쪽이 뭐 한 27% 정도 되고, 기타가 한 18%. 이 정도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있어요. 지금 SiC MOSFET. 요게 이제 1200V를 견딜 수 있는, 그러면 당연히 ESS, 신재생 에너지 ESS나 EV 쪽으로 적용되는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개발 완료까지 됐습니다. 개발 완료까지는 됐는데,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일단 상용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수율이나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SiC MOSFET을 ST마이크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ST마이크로의 SiC MOSFET을 쓰고 있거든요. KEC가 납품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ST마이크로 제품을 쓰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거를 개발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비싼 겁니다. 네, 사실 멀티플이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샘플 매출 정도는 조금씩 나올 수 있겠죠. 소량 납품 이런 쪽으로는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한 24년 정도는 돼야지 좀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멍텅구리 회사는 아니에요. 작년에 매출이 2,5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전시장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많이 줄었고요. 참고로 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265억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가전시장,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다고 보면 되고, 그럼 최근에 왜 주가는 움직이냐? 당연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시총이 4,080억 정도 됩니다. 싸진 않죠. 네, 이 실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차니까. 네. 2023년 올해 실적 전망치는 매출 한 2,900억에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정도 시총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고 성장성에 대한 이런 의구심들도 좀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회사가 이런 쪽으로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딱 개발은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고 연구단에서는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또 뭐 수율이나 이런 난제들을 풀어서 갑자기 뻥 터질 수도 있어요. 빵 좋게 터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관심 깊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화물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회사죠. 네, 울프스피드. 울프스피드하고 투식스, 이제 코이어런트죠. 코이어런트는 원래는 OLED 쪽 레이저 광원을 팔던 회사인데 투식스를 인수했죠. 투식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프스피드 갑자기 막 튀어나왔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크리라는 회사 있었거든요. 여기 LED, 청색 LED 쪽을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LED 사업을 접었고요. 접고 화물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고 회사 이름도 울프스피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거의 이 두 개가 제일 어떻게 보면 퓨어한 화물 반도체 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세미컨덕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 반도체 쪽도 잘하고 화물 반도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참고로 온세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페어차일드를 인수했어요. 페어차일드를 인수했는데 참고로 페어차일드가 의외로 국내에 팹이 많았습니다. 부천이나 이런 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내 팹을 많이 상당 부분 인수를 하게 됐고 국내에다가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내 조단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현대차하고 기아를 잡으려는 거죠.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세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거든요. 사실 울프스피드나 코이런트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측면이 있는데 온세미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인피니언도 잘합니다. 인피니언도 잘하는데 인피니언은 미국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참고로 지금 이런 회사들은 SCM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SCM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웨이퍼부터 설계, 공정 이런 것들을 다 수직 계열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울프스피드입니다. 울프스피드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와중에 제일 수직 계열을 잘 하고 있고 인고부터 웨이퍼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나머지 회사들은 좀 부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직 계열화가 돼서 있고 사실 그리고 참고로 SIC 같은 경우는 이게 CVD 가지고 웨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증착으로 웨이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인곳을 만들어서 이게 잘라서 쓰잖아요. 근데 SIC 같은 경우 CVD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뭐 참고로 SIC 파츠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KNJ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은 원래 MOCVD 예전에 LED 쪽에 증착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환해서 SIC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면 사실 증착 장비 쪽, 그러니까 SIC 증착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돈이.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장지용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 매번 올려주신 영상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수준에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팹에만 50조 원 이상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금지된다면 피해가 크다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 생각엔 중국 팹에서는 레거시 공정을 돌리고 미국 쪽으로 투자를 빠르게 집행해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중국의 캐펙스 규모가 커서 레거시 공정으로는 자금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 건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중국 내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에 낸드 플래시 라인이 있죠. 이게 한 4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낸드 생산의 40% 정도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SK하이닉스는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우시의 D램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한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있죠. 낸드 플래시는 원래 조금 있는 데다가 인텔의 솔리다임을 인수했죠. 이게 이제 다렌이라고 하죠. 다렌. 여기가 한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문제가 되는데 일단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참고로 미국의 규제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 기술이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의 기술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의 관련된 기술을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에서 이제 176단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이게 이제 225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가 돼야 되는데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팹들이 활용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D램은 EUV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EUV를 안 쓰면 D램을 생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4나노, 지금 뭐 12나노, 이거 1A라고 하고 1B라고 하죠. 자, 이런 공정들이 다 EUV 없이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에서 EUV만 딱 빼고 공정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EUV만 해서 다시 우시로 가져가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생산 관리가 안 될 겁니다. 네, 아마 수율도 안 나올 거고요. 오죽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겠냐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첨단 팹이에요, 첨단 팹. 그러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팹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1년 유예가 곧 끝나가죠. 그러면 추가로 1년 유예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일단 뭐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걱정이 많은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올해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매주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가장 빨리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은 텔레그램 단톡방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서 해당 이슈가 나오면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관련 뉴스와 코멘트들을 이제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요, 정규 강의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